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블랙핑크의 노래 중에 불장난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거기 가사에 나오는 구절 중 하나가 우리 엄만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딸 가진 입장에서 저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래, 맞지, 맞아 하면서 속으로 맞장구를 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요즘 아이돌들의 노래를 잘 아는 이유 중 하나는 유명 대학의 번화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2호점, 3호점까지 낼 정도로 꽤 이름 있는 가게를 운영 중이에요. 아무래도 대학가 근처다 보니 가게에서 매일 인기 있는 아이돌 노래만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즘 노래를 다 줄줄이 꿰고 있게 되더라고요. 한 매장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의 손님들이 다녀가고는 하니 그에 따른 이야기들도 가지각색이에요. 풋풋한 대학생들의 모임부터 시작해서 알콩달콩한 커플들과 근처 직장인들의 의기투합하는 모습들, 때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사회생활의 애환을, 때로는 슬픈 이별을 이야기도 하며, 하루에 수십, 수백 가지의 이야기들이 매장을 채우고는 하죠. 또 이렇게 매장을 크게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 역시도 무척이나 다양한데요. 언젠가 자신도 이렇게 인기 있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싶다고 열심히 일을 배우는 직원들도 있고, 근처 대학을 다니며 용돈벌이 하고 싶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는 미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수없이 알아가는 중인데요. 그동안 저는 제가 아는 세상에서만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있어요. 다들 살아온 삶의 환경도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 이유도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도 다 다르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더욱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연들 웬만한 건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저의 1호점에서 일하던 한 아이 역시 제가 생각도 못했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하얀 얼굴에 동글동글한 인상이 귀여운 그 여자아이는 처음 저희 가게에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해 20살이 지난 어린아이였어요. 사실 저희 고깃집은 그동안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잘 쓰지 않았어요. 숯불을 이용해서 굽고 있는데 이걸 옮기는 게 꽤 무겁거든요. 불판부터 시작해서 주류 들어오는 날 박스에 들어있는 술이랑 음료도 아주 무거워요. 힘쓸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걱정이 많아서도 있고 혹시나 여자아이들은 일하다 다치거나 혹은 뜨거운 불에 화상이라도 입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런 생각을 확 바꿔준 한 친구가 있었어요. 때는 겨울방학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취업, 졸업 준비하는 친구들 혹은 방학이라고 여행 가거나 본가에 가야 한다는 친구들로 아르바이트생이 줄줄이 그만두는 때였어요. 다들 방학초라 너도 나도 놀러 다녀서 그런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가게로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햇빛 한 번 보지 못한 것 같은 하얀 피부에 웬 찹쌀떡같이 생긴 동그랗고 조그마한 아이는 목소리는 굉장히 우렁찼어요. 카운터에 앉아 할 일 없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저는 단호하면서 딱 부러지는 그 애의 목소리와 표정에 잘못한 것도 없이 지레 겁을 먹었죠. 아니, 사실은 조그마한 애가 눈빛은 호랑이처럼 하고 이야기하길래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언젠가 계산이라도 잘못해준 걸까? 하고 속으로는 후들후들 떨고 있었어요.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 갑작스럽게 물어오는 질문에 약간의 떨리는 목소리로 답을 했죠. 무슨 일이든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서웠어요. 그랬더니 아까의 그 단호한 표정과 말투로 가방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는데 저보다 훨씬 작은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겁을 먹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가방에 손을 댈 때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제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 애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바로 이력서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작성하는 한 장에서 두 장짜리 이력서가 아니더라고요. 웬 파일 같은 것을 들고 왔는데 앞장에는 자기 이름부터 생년월일, 그동안의 경력이 짧게 나와 있었고 뒷장에는 무슨 편지처럼 자신에게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또한 그 뒷장에는 그동안 자신이 일한 곳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프린트를 해왔더라고요. 사실 고작 아르바이트 하나 하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니 기가 차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지원하거나 그마저도 귀찮거나 성의 없는 아이들은 대충 매장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지나가다 불쑥 들어와서는 아르바이트 구하세요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받은 이력서도 이렇게까지 자세하진 않았는데 무슨 큰 기업의 면접이라도 준비한 듯 대단하게 준비를 해와서 너무 놀랐죠. 게다가 단호하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그 눈빛이 제가 당장 이 이력서를 받아서 들고 이 아이를 뽑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었죠. 될 수 있으면 남자아이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뽑겠다는 것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이력서 지원했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사람 뽑으시는 것 같은데 왜 제 이력서는 읽지도 않으시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고깃집에서도 일했었고 그 외의 식당들에서도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사장님이 지금까지 함께 일해왔던 제 또래 그 누구보다 제가 일을 잘할 거라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곳들에서도 일 못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말이죠. 하면서 좋게 이야기해서 거절하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문장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선수치고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당찬 모습에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지 할 말도 없었죠. 같은 고깃집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거기다가 무척 잘해내기까지 했다니 괜한 소리로는 씨알도 안 먹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이는 무척이나 단호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저희 가게가 숯불이라 뜨겁고 무거운 것도 많아요. 여자 직원들을 몇 번 고용해봤는데 다들 힘들어해서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칠 뻔한 적도 많아서 제가 가슴이 몇 번이나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남자 직원들을 주로 뽑고 있어요. 이력서 지원했을 때도 여자 직원들은 웬만하면 거절하는 편이라 제가 읽지도 못했던 것 같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택배 같은 것도 그렇고 무거운 거 많이 드는 곳은 오히려 여자들이 일하면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전 정말 잘해낼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틀 동안 일할 테니 먼저 일하는 거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만약 제가 일 잘 못하면 바로 그만두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이틀치 일당도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으시면 먼저 일부터 시켜보세요. 자신감 넘치는 아이의 태도에 저는 그만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더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차피 지금 당장 일할 사람도 없고 혹시나 무겁거나 다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냥 내가 조금 더 나서서 도와주자. 너무나 호기로운 그 아이의 모습에 살짝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잘할 자신이 있으면 못하면 일한 급여도 받지 않겠다고 할 만큼 당당하게 이야기할까 싶었죠. 아르바이트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게 보건증이며 등본,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들까지 다 들고 왔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준비해왔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지. 결국 바로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아이가 가지고 온 서류를 하나씩 읽어봤어요. 그런데 현재 사는 곳의 주소지가 한 보육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막 21살이 되어서 요즘은 20살이 넘어도 보육원에서 지낼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본에는 부모님에 대한 내용들도 없었고 가족 사항에도 딱히 부모님이나 형제를 적어두지 않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도 뭔가 사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어릴 때 보육원에서 지냈었기에 왠지 그 아이의 집 주소가 마음 한쪽을 무겁게 누르는 듯 했어요. 다음 날 미연이가 출근하기 전부터 왠지 긴장되더라고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아주 제대로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서 그런지 괜히 제가 긴장되었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 15분 전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는데 어제보다는 한결 더 여유 있는 표정이더라고요. 사장인 제가 오히려 더 긴장하고 그 아이는 너무나 여유가 넘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겨서 웃음이 났어요. 그런 제 생각을 눈치챈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도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며 웃더라고요. 근무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매장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그 애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일을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손님이 들어왔는데 매우 밝고 쾌활하게 손님을 맞았어요. 인사부터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더라고요. 들어오는 손님분들도 상냥한 알바생에게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자리를 안내받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슬슬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아이의 엄청난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죠. 인사는 물론이고 자리 안내부터 주문을 받고 주방에 전달하고 서빙을 하는 것까지 일머리가 좋다는 표현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주문이나 동선이 꼬이지 않게 척척 알아서 해내고 주변 사람들이랑 손발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일하던 직원들인데도 어느새 그 애의 진두지휘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죠. 꽤 손님이 몰렸는데도 주문이 잘못 나가거나 허둥대지 않고 오히려 융통성 있게 그리고 빠르게 처리를 해나가 매출에 비해 매장은 엄청 자연스럽게 잘 돌아갔어요. 직원들 손발이 안 맞거나 일손이 야무지지 못한 친구들이 오면 매출이 별로 높지 않아도 매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여기저기 산만함이 느껴지면서 평소보다 더 지치는데 오늘은 그의 덕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수월해도 되나 싶어질 정도로 잘 돌아갔죠. 직원들도 다들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정말 대단하다며 어디서 저런 친구를 데려왔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또 단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랑 다른 직원들과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응대하는 것을 보고 저런 직원이 우리 가게에 들어온 건 내가 복덩이를 잡은 거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아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일단 시켜보시고 결정하라고 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근무가 끝나고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바로 저희 가게에서 일해달라고 이제는 제가 부탁을 했죠. 워낙 싹싹한 성격에 일도 잘해서 그런지 미연이가 일한 후부터는 손님도 꾸준히 늘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귀여운 편이라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은근히 부끄러워하면서 일부러 그 애가 지나갈 때 주문하거나 혹은 간식 같은 것을 사서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한 달 정도 일한 후에는 혹시 정직원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일을 정말 너무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다며 흔쾌히 승낙했어요. 워낙 일을 잘하니까 제가 한결 수월했어요. 손님이 조금 없는 시간에는 가게를 맡겨두고 2호점, 3호점 돌아볼 여유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저런 직원 몇 명만 있으면 진짜 가게에 내가 안 나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너무 일을 잘해서 월급도 올려주었어요. 오랜만에 다들 시간이 맞아서 회식하게 되었는데 1호점부터 2, 3호점의 식구들까지 다 모이니까 주방 이모님부터 아르바이트생들까지 아주 북적북적했죠. 즐겁게 회식을 하다 보니 한 친구가 유독 그 아이한테 관심을 두는 듯 했어요. 은근슬쩍 숙취 해소제를 챙겨주고 옆에 앉아서 고기도 구워주고 딱 봐도 호감이 있구나 싶었죠.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근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청춘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막 어른이 된 아이들이 서로 쑥스러워하며 풋풋하게 호감을 주고받는 모습에 제 마음마저 간지러워지더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종종 가게 앞에 와서 미연이가 일 끝나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둘이 뭔가 연애를 하려고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눈치라는 게 있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모습은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예쁘게 잘 연애하는 것도 좋지 싶어서 둘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게 바라봤어요.
아내에게도 매장에서 아이들이 연애하는 것 같다고 말해주니 우리 젊을 때 생각난다면서 마치 재밌는 드라마라도 보듯이 즐거워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오늘은 둘이 어땠었냐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하고는 했어요. 그러고 두어 달 뒤에 보니 둘이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에 그 애랑 같이 찍은 사진이 붙어 있길래 저는 사진을 가리키면서 재밌다는 듯이 웃었어요. 당차기만 하던 애가 그런 건 또 수줍은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매우 예쁘게 연애를 하는 것 같았어요. 늦게 끝나는 날이면 꼭 가게 앞에 와서 기다려주고 미연이가 짐이 있으면 들어주고 마감할 때는 일부러 일찍 와서 일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을 때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 어느새 미연이는 저희 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거의 매니저급으로 일을 해줬기에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또 제 아내도 미연이를 너무 기특해하면서 예뻐하고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마치 여동생 같은 친구였어요. 가끔은 아내가 놀러와서 먹을 것도 사주고 데리고 나가서 카페도 같이 가고 화장품 같은 걸 선물로 사주기도 하더라고요. 형제가 없는 아내는 착하고 똑똑한 데다가 야무지고 자기 일도 잘하는 미연이가 예쁜 여동생 같았나 봐요. 가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으니 더 예뻐했던 것 같아요. 미연이는 성인이지만 딱히 독립해서 갈 곳도 없고 보육원에서도 워낙 미연이를 예뻐했기에 일손을 도와주는 대신 직원들이 쓰는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해요. 처음에 성인인데 보육원이 주소지로 되어 있어서 뭔가 싶었더니 친해지고 나니까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3살쯤 보육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고 그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데리러 나올 거라고 말하고 사라지던 엄마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난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어렸던 탓에 이미 엄마에 대한 얼굴이나 기억은 희미해졌고 집 주소나 연락처도 아는 게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쭉 같은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고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보육원에서 자랐고 아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저희 둘 다 부모님도 가족도 없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대신 아내는 무척이나 알뜰하고 재테크에도 눈이 밝은 편이라 이자율이 높은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것도 엄청나게 잘 알아왔어요.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 그냥 일하면서 돈을 무식하게 모으기만 했는데 다행히 아내가 야무지게 돈을 불려준 덕분에 고깃집도 차릴 수 있었죠.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저도 아내도 둘 다 가난한 환경에서 정말 이 악물고 일해서 지금에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지나다 보니 부모님 없이 고군분투하는 미연이에게 저희 두 사람 모두 기특하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렇게 밝고 활기차던 아이가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 걱정스러운 모습이 스쳐갔어요.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제가 물어볼 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했죠. 아무래도 개인 생활이기도 하고 괜히 요즘 표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들을까봐 혼내는 것 같은 오해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말하기 힘든 고민도 있겠지 싶어서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 도통 쉬는 법을 모르던 아이가 며칠 휴가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직원이다 보니까 휴무일도 있고 저는 직원들에게도 월차를 쓰라고 만들어줬었는데 미연이는 그동안 한 번도 월차를 쓴 적이 없었어요. 자기는 일하고 공부하는 것 말고는 딱히 친구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없다며 제가 휴가 쓰고 좀 쉬라고 이야기해도 항상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은 월차는 늘 돈으로 제가 챙겨줬었죠. 그랬던 애가 갑자기 휴가를 쓰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당연히 본인 휴가니까 언제 쓰던지 자기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동안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도 있으니까요. 남자친구랑 놀러 가려고? 저는 일부러 심각하지 않은 척 가볍게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라는 단어가 나오자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 조금 놀랐어요. 일부러 분위기를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 애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둘이 싸우기라도 했나? 사이가 안 좋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 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눈치 없이 괜한 이야기를 꺼냈구나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쉬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얼른 그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미연이는 3일 정도 휴가를 내고 쉬게 되었어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미연이는 여전히 어딘가 달라졌어요. 밝고 쾌활하게 지내고 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그늘이 드리운 것 같았죠. 하지만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에 개인 사생활을 제가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애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이 빨리 지나가서 괜찮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부디 그 애에게 무엇인가 나쁜 일이 생긴 것만은 아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는 다시 예전의 쾌활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뭔가 어려웠던 게 해결이 되었나 보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한동안은 다시 예전의 미연이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밝고 일도 너무나도 잘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자 다시 이상한 점이 생겼어요. 그러지 않았던 아이인데 은근슬쩍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일할 때도 제 눈치를 보면서 일부러 자기가 맡은 것보다 훨씬 무리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매니저가 따로 있으니까 굳이 네가 그런 일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괜찮다면서 평소보다 일을 몇 배는 더 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도 가장 우수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 다른 애들이랑 있을 때 하는 일이 많은데 요즘은 가게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만 같았죠. 저러다 쓰러지거나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또 그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뭔가 얼굴이 점점 헬쑥해지고 혼자 힘들어서 창고에 지친 표정으로 앉아있기도 하고 종종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어요. 안색이 심하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서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했죠. 억지로 쉬라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 근육 좀 보라면서 팔에 힘을 주면서 보디빌더 자세를 취하고는 웃으면서 다시 또 일하러 가버렸죠. 그런데 몇 주 후 결국 일이 터졌어요. 한창 일하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안색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혼자 뒤쪽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저는 상태가 너무 나빠 보여 뒤따라갔는데 그 애가 뛰어간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가니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이라도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그냥 아파서 구역질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그 애는 저랑 눈이 마주치자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당황하면서 눈을 피했어요. 자기 할 말은 똑똑하게 큰 소리로 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우물쭈물 당황해하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사생활이고 뭐고 이건 사장으로서 직원 관리를 위해서도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미연이 혹시 어디 아프니? 아니면 너 혹시 설마? 저는 아까의 구역질 소리에 뭔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어 아주 조심스럽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그 조그마한 어깨가 들썩이면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우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일단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를 타와서 건네면서 가방에 들어있던 사탕 몇 개를 꺼내주었죠. 우리 아내가 울렁거릴 때 먹는 거야. 같이 외출할 때 혹시 필요할까봐 내가 가방에 넣어 다니거든. 이거 먹으면 조금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사탕을 받아서 들더니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마음 진정하고 할 말 정리되면 그때 말해도 된다고, 우선은 앉아서 조금 쉬라고 아이를 위로했어요. 아이는 훌쩍이면서 울더니 갑자기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 애는 울면서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아, 내 예상이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애는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 역시도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니? 뭘 알아야 도움을 주니까. 무슨 일인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더니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으면서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가 임신했어요. 저도,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평소에 똑똑한 척은 다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그 말만 믿고 진짜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너무 바보 같은 실수라서 돌이킬 수도 없고, 앞으로 평생을 이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야겠죠. 혹시나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장님이 저를 자를까봐, 저는 돈이 필요한데 혹시 일을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숨겼어요. 어차피 입덧은 다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고, 배가 나오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불러오기 전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겼던 게 그냥 부끄러워서라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였다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당장 이 어린아이가 의지할 부모님이나 가족도 없이 임신했는데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입덧을 하고 힘든 몸으로 고깃집에 출근을 하다니, 저희 아내도 입덧이 심해서 집에서 음식 냄새를 조금만 맡아도 힘들어하는데, 그런 상태로 온종일 고깃집에서 음식 냄새를 맡고 무겁고 뜨거운 불판과 숯불, 짐들을 나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의 아이인지도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 애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 듣더니 사라졌어요. 사라져?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물어봤죠. 일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학교 공부에 집중해야 해서 그렇다고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친 거였어요. 흔히 말하는 잠수를 탔다는 거죠. 혈압이 오르면서 당장 목덜미를 잡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이렇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본인이 그 상황을 겪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화가 났을까 싶었어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먼저 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둘 다 나이도 어리고, 특히나 미연이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준비되지 않은 부모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많이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꼭 나중에 제대로 된 집과 돈이 마련된 이후 갖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어린애라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사실 남자친구랑 혼인신고서를 썼었어요.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저희 둘 다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그때는 한 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너무 보고 싶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돌아서면 보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남자친구가 먼저 커플링을 내밀면서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혼인신고서 쓰고 같이 살자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때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알겠다고 그러자고 해버렸죠. 혼인신고서 같이 쓰고 남자친구가 자기가 다음날 제출하러 간다고 하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혼인신고서를 써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구청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길래 이제 진짜 부부가 됐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나와서 한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남자친구가 우리 이제 부부니까 결혼도 했으니까 피임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래서 딱 한 번이었어요. 저도 그 후에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싶어서 근데 그 후에 생리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지우자고 이야기했어요. 나쁜 일인 건 알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저 같은 부모 때문에 아기가 겪게 될 일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 모습이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3개월 정도 되었다고. 아기 심장 소리라고 들려주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너무 건강하고 심장이 뛰는 그 소리가 마치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아기의 모습인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뱃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크게 뛰고 있는데 그래서 차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들더라도 키우자. 해보자. 어린 나이에 아이 낳고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해보자고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생겼으니까 부모님께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본가 다녀올 동안 혹시 부모님이 쫓아 올라와서 화낼 수도 있으니까 보육원으로 잠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연락처도 바뀌었고 자취집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본가 집 주소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서류 떼어보니까 혼인신고도 안 했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찼어요. 아니 대체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그걸 듣고는 하루아침에 도망을 치다니. 뭐 그런 새끼가 다 있나 싶었어요. 같이 해결하던가 아니면 설득하던가. 어떻게 임신한 여자애를 혼자 버려두고 잠수를 탈 수가 있는지 참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이력서를 뒤져서 그 친구 연락처를 찾았어요. 전화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 번호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주소도 자취집 주소만 나와 있었어요. 더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이연이가 말리더군요. 자기는 괜찮다고. 어차피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저한테 고개를 숙이고 빌었어요. 제발 자기를 자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요.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시급도 최저로 다시 받아도 되니까 제발 계속 써달라고. 자기 아이 낳기 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어야 한다면서 간절하게 비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울면서 제발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얼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자를 생각도 없었고 자르지 않을 테니까 진정하라고 달랬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앞이 막막했어요. 이제 배도 계속 불러올 것이고 한동안도 입덧 때문에도 힘들고 아이를 낳아도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힘들 텐데 가족도 없는 저 어린애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 먼저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마음 추스르고 내일 다시 출근하라고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옆에 화장품 가게에 뛰어가 아내가 입덧을 줄이려고 먹는 사탕을 사와서 돌려보냈죠. 집으로 돌아가 제가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 아내가 무슨 일 있냐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낮에 미연이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랬더니 아내는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먹을 불끈불끈 쥐면서 화를 냈어요. 아니, 대체 어디서 그런 놈이 나타났냐면서 막 열받아서 주먹으로 쿠션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아기에게 안 좋으니까 참으라면서 아내를 달랬죠. 그러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키워주면 되지. 같이 돌보면 돼. 저는 너무 놀라서 입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아내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냐고 넋나간 얼굴로 보고 있었더니 아내는 가족도 없이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를 그러면 거기서 애 낳고 돌보게 하냐고 하더군요. 아이 낳고도 보육원에 있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거기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하더군요.
하나나 둘이나 비슷해. 게다가 우린 이미 하나 키워봤잖아. 애를 키워도 우리가 더 잘 키우지. 미연이 혼자 아기 낳아서 돌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산후조리도 같이 하면 좋지. 우리가 도와주자. 미연이는 우리가 아끼는 아이잖아. 그리고 지금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 우리는 잘 알잖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 우리가 하자. 아내는 선뜻 미연이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아이도 자기가 같이 봐주겠다고 하는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면이 있었다니 놀라웠죠. 사실 신생아 하나나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나나 둘이나 똑같다고 말하면서 선뜻 그 애를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와이프지만 왠지 존경스러워졌죠. 저도 미연이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기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는데 아내가 좋은 방법을 잘 알려주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와 아내는 가게가 아닌 카페에서 미연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애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민폐를 끼치냐며 안 된다고 그냥 배가 많이 부르기 전까지 일만 시켜주셔도 감사하다고 자기는 그거면 충분하다면서 한사코 거절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그의 손을 감싸면서 다정하게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있잖아,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생각해. 나도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이 낳을 때는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세상에 혼자 같았어. 그나마 우리 남편이 옆에서 잘 도와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나에게도 아이 낳고 이야기를 나눌 어머니나 언니, 여동생이 있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 남편이 있는데도 그렇게 외로운 생각이 들었는데 혼자 아이 낳는다면 정말 힘들 거야. 낳는 것도 낳고 나서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혼자서는 많이 힘들어. 나도 늘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걸. 그때 나는 그런 도움을 제대로 받아볼 수 없었지만 미연이는 지금 우리가 있잖아. 그동안 우리 가게 일하면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늘 그 이상이라고 생각했고 미연이가 우리 가게 와준 덕분에 가게는 매출도 더 좋아지고 사장님도 그전보다 일하기 훨씬 편해져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도움받았던 거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우리를 많이 도와줬잖아. 이번에는 우리가 도울 차례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서로 잘 도와보자. 아내의 따스한 말에 미연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보육원에서 나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두 사람은 같이 아이 낳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미연이는 아직은 일할 수 있다면서 출퇴근을 계속했고 집에 있을 때는 아내랑 같이 산전 요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읽고 첫째 픽업도 같이 다니고 또 병원 검진도 같이 다녔어요. 진짜 누가 보면 무슨 친자매인 줄 오해할 정도였죠. 아내가 2달 정도 출산일이 빨라 먼저 아이를 낳고 2달 후 미연이도 아이를 낳았어요. 다행히 2달 사이 먼저 몸을 추스른 아내는 미연이가 아이를 낳자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나 싶게 놀라울 정도로 애 둘을 돌보더라고요. 모유 소유하는 법부터 아이 트림시키는 법 등등 자신이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알려주고 둘이 의기투합해서 애를 보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아내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자기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누가 애 봐주는 사람 있어서 좋고 집에서 온종일 애들이랑 씨름하면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같이 육아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혼자 낳아서 키울 때보다 훨씬 즐겁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힘든 과정을 함께해서 그런지 어느새 친자매를 넘어서 끈끈한 전우애가 생긴 것 같아요. 미연이는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슬슬 출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육아휴직이라 생각하고 월급도 챙겨주겠다고 했는데도 말을 어찌나 듣지 않는지 그냥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나오는 거라고 슬금슬금 나와서 일하는데 말린다고 말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내는 집에서 애를 봐주는데 중간중간 모유 짠 것도 집에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아이 돌보는 것도 교대해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또 쉬는 동안 심심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다면서 노트 가득 새로운 아이디어를 잔뜩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젊은 대학생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SNS에 업로드할 사진을 찍는 친구들도 많고
데이트를 포함해서 주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요. 메뉴가 구워 먹는 고기다 보니까 특히 소주의 판매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가득 술을 채워놓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채워두어야 하죠. 혹시나 술이 미지근하거나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다면 손님들은 금세 여기 술맛이 별로라고 반응이 오거나 아쉬운 소리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불판 옆에 있다 보니 술은 금방 시원함을 잃고 특히나 날씨가 더울 때는 더더욱 처음 테이블에 나갔을 때의 차가움이 줄어들고는 하는데요. 미연이가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깜짝 놀라서 저는 바로 이렇게 판매를 해보자며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했는데요. 고민할 것도 없이 이건 진짜 대박 인기를 얻겠다 싶더라고요. 딱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그날 바로 다 구입해버렸죠. 바로 시원한 술을 스테인리스 통에 얼음을 채워서 자리로 가져다 주는 거였는데요. 차갑게 살얼음이 낄 정도로 만든 유리잔과 함께 얼음을 가득 채운 통에 차가운 술을 가져다 내어주니 받자마자 손님들이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와, 오늘 술맛 대박이겠다 하면서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으로 봤을 때부터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더욱 시선을 끄는 것 같은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짜릿하게 차가운 술을 내어주니 이름 그대로 술이 술술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하다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도 막 공유를 하는데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또 술 생각이 없던 테이블에서도 다른 테이블에 얼음을 가득 채운 통에 술을 내어주는 것을 보고는 추가 주문을 하는 경우도 이전보다 훨씬 늘었는데요. 뭔가 화려하고 커다란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각적 즐거움과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을까 하는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얼음통에 술병을 통째로 담아서 주게 된 이후로 주류 매출이 급격히 올랐거든요. 주류를 많이 판매할수록 저희 매장 입장에서는 이득이었는데 덕분에 단순히 매출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순매출이 월등히 높아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연이는 시장조사도 하고 요즘 친구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텔레비전부터 인터넷, SNS 등을 치밀하게 찾아보면서 손님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했는데요. 캠핑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직접 캠핑을 가기 어려운 손님들이 대리만족을 할 수 있도록 감성 조명을 직접 구입해서 벽면 한쪽에 설치하고 야외 좌석 쪽에는 캠핑용 랜턴이랑 모닥불 모형 조명 등까지 갖다 두었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사달라고 하지 그랬냐고 하니 잘 될지 확실하지 않은 거라 자기가 직접 투자할 겸 사본 거라며 나중에 이거 덕분에 매출 잘 나오면 보너스 챙겨주세요 하면서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손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주변에 공유하니까 확실히 큰 마케팅이나 유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소문이라는 것을 타게 되었는데요. 사실 술을 얼음통에 담아서 주는 거나 예쁜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게 뭔가 엄청난 변화는 아니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센스 있게 파고드는 아이디어였는데요. 별거 아닌 듯한 이 작은 차이들 덕분에 매출이 이전과 크게 다르게 확확 올라가는 것을 보며 그동안 나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게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계획하고 직접 실행까지 하는 미연이에게 더없이 고맙기도 하고요. 저희 부부는 매번 너무 고맙다. 네가 들어온 게 우리한테 행운이다. 너는 정말 복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아이는 직원은 또 구하면 되니까 그냥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일하는 직원이라고 자세한 사정이야 내 알 바 아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아이까지 돌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본인이 더 고맙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데 마음씨까지 좋고 일도 잘하는 직원이 나타났는지 그동안 아내와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선물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도망갔던 그 남자친구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얼핏 소문으로는 어떤 여자아이를 임신시키고 도망갔다는 게 학교 내에 퍼지기 시작해서 그 친구는 결국 대학을 자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이 시원한 복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명문대를 자기 손으로 자퇴해야 했으니 쌤통이다 싶었어요. 비록 나쁜 남자를 만나서 어린 나이에 미혼모로 살게 되었지만 미연이는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계기가 되어주었다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언젠가는 사장님, 사모님처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네요. 비록 이 아이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몰아쳤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부부가 그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고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 거친 풍파가 오더라도 저희 세 사람이 지금처럼 의기투합하고 서로를 위해주면 무엇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엄마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저희 어린 친구에게 부디 쓴소리는 잠시 미뤄두고 힘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